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때때로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곤 하니까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던 이들이 그 믿음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는다면 그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어느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역하고 충격적이었던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누구에게나 평생 잊기 힘든 날이 있죠. 제 경우에 그날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3월 어느 날이었어요. 새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거울 앞에 서서 출근 준비하는 엄마 모습을 보던 아침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땐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사고였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아빠 옆에 앉아 사람들을 맞으며 계속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거짓말이겠지. 지금은 꿈일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안 났어요. 엄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안에서 아빠랑 저는 서로에게 말을 거는 걸 피하며 살았어요.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각자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는 느낌이었죠. 아빠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걸 잘 못하는 분이었어요. 평소 말수도 적고 늘 병원 일에 치여 살았죠. 어릴 땐 엄마가 그 빈틈을 채워주셨기에 그런 관계가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틈이 아주 깊은 어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둘이 같이 있어도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대화라고 해봐야 고작 밥 먹었니? 응,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늦었는데 자야지. 공부는 내일 해도 되잖아.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이제 곧 시험이라서요. 그래라. 밤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런 식이었죠. 서로가 안쓰럽긴 한데 아무도 먼저 다가가진 않았어요. 사춘기 시절에 엄마가 없으니 마음을 터놓는 게 더 조심스러웠고 저희 사이는 그냥 무던하고 대면대면한 평행선 같은 관계로 이어졌어요. 그 시절에 저는 무기력한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딱히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누구는 음악에 빠지고 누구는 연애에 몰두할 때 저는 숫자랑 씨름하는 게 제일 편했어요. 덕분에 수학이든 회계든 손에 착착 붙었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내는 일에 묘하게 쾌감도 느꼈죠. 대학에 진학해서는 회계와 경영을 복수 전공했어요. 전공 과목들은 저랑 잘 맞았고 시험 준비도 어렵지 않았어요. 발표도 조별 과제도 무난히 해냈고 덕분에 학점도 잘 나왔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네가 병원에 실습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병원이요? 어차피 행정 쪽으로 일할 생각이긴 했어요. 해볼게요. 그래. 일단 와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해도 된다. 그렇게 시작된 실습이 자연스럽게 병원 입사로 이어졌어요. 취업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간은 부담도 되더라고요. 아빠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딸이 근무한다고 하면 사람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잖아요. 저희 병원은 동네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한방병원이었어요.
규모가 크거나 으리으리한 건 아니지만 2층부터 4층까지 저희 병원이 통으로 쓰는 건물이었고 환자 수도 꾸준했어요. 괜히 시설만 번지르르 한 데는 죄 치료비만 비싸고 여기가 정이 가고 좋지. 나는 여기 침 맞고 허리 바로 나왔어. 딴 데는 갈 필요 없더라고. 그런 말씀 들으면 흐뭇하기도 하고 처음 병원에 출근했을 때 저는 병원장 딸이라는 타이틀을 단 채 행정사무실에 앉게 됐는데 아무래도 직원들 분위기가 좀 어색하긴 했어요. 특히 연차 높은 몇 분은 저를 은근히 피하거나 피드백을 들으면 겉으론 네 하고 돌아서선 뒷말을 하셨어요. 아니, 누군 딸이라고 바로 팀장하네? 그니까 사무직 경험도 없다더만 뭘 안다고 자꾸 바꾸재? 사실 애초에 편하게 일할 거라 기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하게 됐죠. 처음엔 병원 행정 업무 파악에 집중했어요. 환자 정보 기록, 진료 스케줄 정리, 보험 청구 서류 작성 같은 기본적인 실무를 익혔고 동시에 하나씩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어요. 이거 아직도 손으로 쓰고 계세요? 네,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혹시 전산 프로그램 쓰시면 자동 입력되는데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수기장부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비효율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바꾸다 보니 직원들도 서서히 제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보험 청구도 몇 건은 제가 직접 해봤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보상이 나왔고 담당 직원들도 그제야 놀란 듯 했죠. 진짜 빨리 나왔네? 그동안 우리가 괜히 고생했던 거 아니야? 와, 시스템 좋네. 그렇게 하나씩 맡다 보니 환자 접수부터 스케줄 조정, 의료비 정산까지 제가 모르는 일이 없어졌죠. 처음 몇 주는 말 그대로 조용히 눈치 보며 지내는 나날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간호사 언니였어요. 저보다 5살 많았고 우리 병원에서만 1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얼굴은 연예인 뺨치게 예뻤고 성격도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환자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병원 내 모든 직원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병원 일은 좀 어때요? 분위기에 적응은 했고요? 아직은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쵸. 여긴 또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거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 근데 금방 적응돼요. 어려운 거 있으면 말 걸어주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다들 좀 날카로워들 보여도 사실 별로 그렇지도 않으니까 너무 불편해 마시고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박 간호사는 병원 시스템을 파악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걸 자진해서 알려주고 실수할까봐 조심스러워할 때는 그건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하고 살짝 귀띔해주곤 했어요. 행정파트에서 일하려면 선생님들 성격도 잘 알아야 한다며 누구는 급한 성격이니까 회의 전에 자료 미리 드려야 한다. 누구는 언어 예민하니까 말투 조심하라는 식으로 일일이 조언도 해줬고요. 제가 놓친 업무를 본인이 대신 커버해준 적도 있었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었고 저도 점점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진짜 벌써 퇴사했을지도 몰라요. 뭘 그런 말을 해. 여기 분위기 익숙해지면 진짜 일하기 괜찮아요. 나중엔 내가 왜 초반에 힘들어했지 싶을걸요? 그렇게 저희는 퇴근 후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슬쩍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며 가까워졌어요.
병원 일 두루두루 잘하고 인기도 많은 간호사가 저와 친하게 지내고 제 이야기를 좋게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점점 저를 편하게 대했고 특히 또래 간호사들은 회식 자리나 점심시간마다 저를 끼워주며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됐죠. 우리 다음에 연차 맞춰서 한번 놀러 가요. 팀장님도 같이 가요. 좋아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다 같이 놀러도 가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어오던 거리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병원이 점점 제 공간처럼 느껴졌고 직원들과도 인간적인 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서로 웃고 장난치고 일 얘기 외에도 사소한 일상도 나누게 되면서 제가 그 속에 섞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새 물리치료사가 들어왔어요. 남편이었죠. 처음엔 그저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인사 외엔 말도 거의 안 하고 환자 응대도 늘 차분하고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조용히 도시락 먹는 모습만 봤고 쉬는 시간에도 딱히 누구랑 어울리는 모습은 없었어요. 관심을 가질 만큼 특별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처음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탕비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남편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점심 드셨어요? 저 혼자 먹기 그래서 혹시 같이 드실래요? 아, 저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좋네요. 그럼 근처 김밥집 괜찮으세요? 매번 그 집만 가서 좀 민망하긴 한데 맛은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점심. 어색했지만 얘기를 나눌수록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고 말수는 적지만 묵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무뚝뚝하지만 가끔 툭 던지는 말에 진심이 느껴졌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진 저흰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몇 달간 병원 사람들 몰래 만났고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소소한 데이트도 다녔어요. 처음엔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어쩐지 점점 숨기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엔 정식으로 연애를 공개했고 다행히 병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역시 뭔가 수상하더라. 둘이 점심 자주 먹더니만 잘 어울려요. 진짜? 대박! 근데 둘 다 너무 조용해서 진짜 눈치 못 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부모님 2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형 하나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누리지 못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결혼 후엔 함께 병원에 출근했죠. 출근길엔 손을 잡고 병원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게 일상이었고 점심시간엔 간단히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 평범한 나날들이 저에겐 참 소중했어요. 훗날 어떤 역겨운 충격이 닥쳐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죠.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무렵 아빠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내셨어요. 오늘 저녁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너한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소개요? 병원 일 관련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중요한 자리 같아 저녁에 맞춰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건 웬 낯선 여자였어요. 아빠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 순간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사람하고는 만난 지 1년 정도 됐다. 이제는 살림을 합쳐 같이 살기로 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 순간 뇌가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잔 저보다 겨우 9살 많았고 아빠와는 무려 17살이나 차이 나는 여자였어요. 말이 안 됐죠. 아빠, 진심이세요? 나이 차이가... 아니, 이런 사람더러 저더러 새엄마를 부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너한테 무리한 부탁할 생각 없다. 그냥 우리 관계를 인정만 해줬으면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엄마는 제겐 아직도 매일같이 기억나는 사람이었고 그리운 사람이었는데 아빠는 아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결국 아빠랑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이후 며칠 동안은 병원에서 마주쳐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전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또 아빠는 아빠대로 서운했던 거겠죠. 그렇게 냉전 상태인 두 부녀 사이에서 남편이 중재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아버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그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셨잖아. 말로는 안 하셨어도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그래도 그렇지. 내 나이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너무 갑작스럽고 이상하잖아.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당신이 화나는 거 난 당연히 이해해. 근데 생각해봐, 여보. 그게 결국 아버님이 소중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그 마음을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진짜 아버님한테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결국 아빠의 재혼을 인정하게 됐어요. 둘은 예식 없이 조용히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생긴 새엄마였고 저랑 고작 9살 차이밖에 안 나서 친하게 지낸다는 게 애초에 무리였어요. 처음엔 웃음도 억지로 나왔고 대화도 단답이었죠. 제가 자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 알고는 그쪽에선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다만 경은 씨 아버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잘 도울게요. 그 역할은 할 수 있게 해줘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만 편견 없이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진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 후 아빠가 이전보다 훨씬 다정해지신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좀 더 다정하게 말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본다. 저녁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그런 식으로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느껴졌고 처음엔 탐탁지 않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니 저도 점점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보다 아빠랑 더 편하게 지내게 됐고 그건 확실히 새엄마 덕이 맞았죠. 그런데 아빠와의 갈등이 정리되자 이번엔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발단은 정말 우연했어요. 점심시간에 어린 간호사들이 박 간호사 SNS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와, 박 간호사님 남자친구 생겼나 봐요. 윤이랑 양평, 내 사랑 윤 자주 오자. 어머머, 사진에 쓴 거 봐. 완전 사랑에 빠졌네? 어머, 진짜네? 근데 사진 속 남자는 왜 스티커로 다 가렸지? 근데 얼굴 안 보여줘도 알 수 있겠다. 완전 연애 중인 티잖아. 그 얘기를 어깨너머로 듣다가 슬쩍 화면에 봤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옷이 눈에 띄었어요. 남자가 입고 있는 그 스웨터. 제가 남편 생일에 사줬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색깔, 질감, 무늬까지 완벽하게 같았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혹시나 싶어 제 계정으로 박 간호사 SNS에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 그 스토리가 안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능 특정 사람한테만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왜 굳이 나한테만 스토리를 안 보이게 했을까?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윤이라는 이름도 걸렸죠. 제 남편 이름 끝 글자가 윤으로 끝나거든요. 둘만의 애칭인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제 의심에 더욱 박차를 가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박간호사가 양평 다녀왔다고 올린 그날,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병원 근처에서 남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성윤이 그놈 좀 풀어주세요. 친구들이 다 재수씨 눈치 보느라 얼굴도 못 봐요. 네? 저 눈치 준 적 없는데요? 지난주에 골프 같이 치셨다면서요. 지난주요? 성윤이 못 왔는데? 무슨 일 있다고 해서?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골프를 안 갔다고? 그럼 그날 양평 다녀오는 거 충분히 가능한데?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박간호사의 관계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의식을 하고 보다 보니 뭔가 확실히 다른 직원 대할 때랑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병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둘은 유난히 친한 느낌이었고 말끝마다 웃고 어깨를 툭 치거나 손을 툭 스치는 스킨십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눈빛을 주고받을 땐 숨기려는 기색도 없이 정말 내 앞이라는 걸 잊은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차를 몰래 확인해봤어요.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엔 박간호사 집 주소가 저장되어 있었고 차량 블루투스엔 박간호사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기분 탓도 아니고 진짜 이 둘 나 몰래 불륜 중이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남편이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외출했다가 새벽녘에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왔는데 셔츠엔 분명 여자 화장품 자국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그건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냄새였어요. 박간호사가 늘 뿌리던 향수. 제가 예전에 칭찬한 적도 있어서 그 브랜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파고들고 따질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 모든 정황과 냄새와 자국이 말해주고 있었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우습고 쉬운 상대가 되어 있었는지를요. 그날 밤 술냄새 풍기며 소파에 쓰러져 잠든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하자는 쪽지 한 장 남기고 남편 몰래 짐을 싸서 나왔어요. 옷가방에 꼭 필요한 옷까지 몇 개만 쑤셔넣고 친구 집으로 향했죠. 몇 달 전부터 같이 여행 가자고 줄곧 조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야, 최보미, 까짓 거 그냥 가자. 어딘지도 상관없어. 나 지금 당장 아니면 못 견딜 것 같아. 진짜야? 너 진짜 갈 거야? 야, 나 지금 항공권 검색 들어간다? 해, 지금 당장 해. 내 카드로 오늘 안에 결제해.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밤중에 괌 항공권을 결제했고 저는 그날 오후 아빠에게 병원 업무 일정표를 들고 가 말했어요. 열흘 정도 휴가 쓸게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휴가야? 너 스케줄 꽉 찼잖아. 자세한 건 강서방한테 들으세요. 그 한마디 툭 던지고 저는 병원을 나왔죠. 사실 병원이라는 게 그렇게 개인 감정으로 일정 조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빠 병원이라고 해도 그건 엄연히 직장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땐 너무 열받고 모든 게 다 역 같아서 그냥 제 감정대로 해버린 거죠 뭐. 괌에 가선 유심도 그대로 두고 로밍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고 연락이 닿는 순간 다시 끌려갈까 봐 겁났어요. 그냥 숨고 싶었어요. 사람도 현실도 병원도 남편도 아빠도
다 지겨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전화를 꺼뒀죠. 괌에 도착해선 오직 수영하고 누워서 자고 배 터지게 먹고 쇼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랑 하루 종일 웃고 떠들었고 바다에 발 담그고 맥주 마시고 바베큐 먹고 별빛 아래 누워선 말도 안 되는 뒷담화를 하며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지상낙원에 있는 듯 보냈죠. 진짜 내 인생은 뭐냐. 나 이혼할 뻔하고 도망 온 여자야. 할 뻔하긴 할 거잖아. 이혼. 근데 너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다행이다. 야, 너 좀 인간처럼 살아 보여. 나 한동안 내 얼굴도 보기 싫었거든. 근데 오늘은 그냥 좀 괜찮아. 이제야 홀가분한 기분이야. 괘씸하고 쫓아다니고 증거 수집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홀가분하다 진짜. 이제 아주 끝이다. 이 강성윤 개새끼야. 4박 5일의 일정이 순식간에 흘러갔고 귀국날이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기분이 좋았고 그래도 머리는 비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 마치고 나오는 순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고 대부분이 남편과 아빠였죠. 그 사이에 문자도 수두룩하게 와 있었는데 그중 아빠가 남긴 문장에 눈이 멈췄어요. 김서방이 사고가 크게 났다. 땡땡 병원이다. 귀국 즉시 와라.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단순하더라고요. 배신감, 분노, 절망 그런 감정 다 떠나서 사고 났다는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미친 듯 달려 택시를 잡아 탔어요. 병실 앞에 도착하니 새엄마가 저를 보고 급히 일어나셨어요. 아버진 병원 나가셨어요. 환자 곁은 제가 지키고 있었어요. 가족이 형밖에 없다기에. 사고 언제 났어요? 왜 다들 제게 연락을 그렇게 했는데도 저 몰랐던 거죠? 그쵸? 교통사고였대요. 경은 씨 붙잡으러 간다고 나섰다가 그만. 그 순간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덮쳐왔어요.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가자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고 얼굴은 멀쩡해 보였지만 가슴 아래로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현재 상태로는 전신마비입니다. 척수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회복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예후를 지켜봐야 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저릴 정도로 긴장했고 눈앞이 핑 도는 게 올 것 같았어요. 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죄책감이었어요. 그간 남편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고 일부는 음성 메시지로 남아있었는데 그중 한 통을 들어봤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보. 나 박간호사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경은아 제발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그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그리고 그 뒤로 박간호사한테서도 해명을 듣게 됐죠. 저희 진짜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따로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연예계 일을 하는 사람이라 얼굴이 공개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던 거고 병원 사람들한테도 안 알릴 생각이라 스토리는 몇 명만 보이게 설정했는데 새로운 간호사한테 보이도록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남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맞아요, 팀장님. 그날 성윤 씨 차가 박간호사 집 근처까지 간 건 맞아요. 근데 직원들 세미나 갔다가 박간호사 차가 펑크가 났고 그걸 보고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저도 같이 타고 있었고요. 다른 직원들의 말도 일치했어요.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셔츠에 묻어있던 화장품 자국도 향수 냄새도 그냥 환각이었던 걸까?
단지 마음이 틀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믿어버린 걸까? 너무 확신했는데, 너무 믿었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다면. 죄책감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자니 며칠 전 제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고막을 찢는 소리처럼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웠고 결국 제가 남편을 믿지 못했던 탓이란 생각에 숨이 막혀왔어요.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품고 자초지종도 확인하지 않고 확신한 채 떠났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괴로웠어요. 중학생도 아니고 성인이란 사람이 사춘기처럼 감정에만 휘둘려 그런 식으로 등을 돌렸다니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남편을 그토록 몰아세우고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몸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죄책감이 날마다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도 당분간 쉬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남편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하루 종일 병실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아주고 죽을 데워 식판에 담아주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덜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어요. 환자 간병이라는 건 상상 이상으로 체력과 정신력을 갉아먹는 일이었고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당신까지 무너지면 어떡해. 난 괜찮아, 여보. 그리고 나 이젠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집에서 있고 싶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래. 나 계속 당신이 죄책감 갖고 모든 걸 포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나 때문인데. 아니, 제발 그러지 마. 당신 때문이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정식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고 병원 퇴원 후 남편은 저희 집에서 요양하기로 했어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침대를 들여오고 욕창 방지 매트도 준비하고 리프트 조작도 연습했어요. 욕실문을 넓히고 손잡이도 설치했고요. 최대한 남편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간병인을 구한 첫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청소와 식사를 준비하고 간병인을 맞이했어요. 간병인은 중년의 여자분이셨고 인상도 단정했어요. 경력도 15년 이상이라 하시길래 마음이 놓였죠. 저는 남편의 상태, 약 복용 시간, 침대 리프트 조작법, 주방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드리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에 들어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약 하나를 전달하지 않은 게 떠오른 거예요. 며칠 전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약이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식사 뒤 복용이라는 설명도 안 드린 게 생각난 거죠. 남편 상태도 걱정되고 해서 겸사겸사 저는 점심시간을 쪼개 잠시 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바로 그 간병인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아주머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병간도 못해요. 내가 살다 이렇게 역하고 더러운 상황은 처음 봅니다. 진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대체 뭔 상황인지. 내가 진짜 토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그분은 말을 더 잇지도 못하고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다 다시 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가셨어요. 들어가시면 침실로 곧장 가보세요. 그리고 연륜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영상으로 남기세요.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분은 거의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발끝을 들고 조심스럽게 남편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손잡이를 돌려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침대가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괴한 리듬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직감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다가가 이불 위로 솟은 이상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고 이불을 확 젖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침대 위에는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불 안에서 네이 차림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새엄마였습니다. 네이 차림의 몸을 황급히 가리며 벌떡 일어나려는 그 모습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 더러운 행위를 굳이 묘사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으니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보,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들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도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자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막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일단 우리 얘기부터 들어봐. 잠깐만.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 그 순간 제 핸드폰을 낚아챈 건 남편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전신마비였잖아요? 못 움직인다며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달려와 휴대폰을 빼앗아간 거예요. 진짜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것마저 쇼였어?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냐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멈칫하더니 마치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말 그대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와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몸을 일으켜 근처에 있던 전등을 들고 그 전등을 힘껏 휘둘렀어요. 남편의 머리를 정통으로 후려쳤고 그 사이 남편이 놓친 제 휴대폰을 낚아채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깐만. 당신 지금 미쳤어? 나 다리 다쳤다고. 제발 잠깐만. 진짜 우리 얘기 좀 들어봐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단 1초도 머무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옷을 축혀 입느라 제 뒤를 바로 쫓아오지 못했고 저는 그 찰나의 틈을 이용해 그대로 도망쳐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덜덜 떨렸어요. 밖으로 나가서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분노, 충격, 모멸감, 혐오, 그리고 또다시 밀려오는 자괴감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대체 왜, 어떻게... 나란 인간이 대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연극을 눈앞에서 벌어지고도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싶었어요. 아빠에게 가려다 저는 다른 길로 핸들을 꺾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신마비 진단을 내린 그 병원. 거기서 시작된 일이니까 거기서 뭔가가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 병원 의사가 돌팔이 의사거나 아니면 남편 놈이랑 짜고 짜집기한 가짜 시나리오로
날 속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로비를 가로질러 데스크에 대고 소리쳤어요. 여기 원장 어딨어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전 봤던 그 의사가 나오더군요. 진정하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밖에선 곤란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죠. 내가 왜 진정해야 하는데요? 지금 그쪽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 써준 거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전신마비라고 사기친 거잖아요. 이게 의료인이 할 짓이에요? 이대로 못 넘어가요.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 들어갈 거예요. 진짜 감옥 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다 풀어요. 하나라도 숨기면 가만 안 둬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먼저 말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발 조용히 해결합시다. 부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응급실 뒤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원장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상윤이 그놈 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었습니다. 한 5년 전쯤이었죠. 저랑은 그보다 더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고요. 선후배처럼 지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가족들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이 좋지 않은 상태로요. 그래서요? 와서 뭐라고 했는데요? 이혼 얘기를 하더군요. 아내랑 사이가 틀어졌고 아내가 오해를 하고 나갔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가짜 진단서 하나만 써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당장 다시 집으로 불러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가짜로 전신마비 진단서를 써줬다고요? 고작 그 한마디로?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상윤이 그놈이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대리수술 시켰다가 의료사고 낸 적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무마됐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다 까발리겠다고. 그래서 그제 덮으려고 또 죄를 지으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아주 양심의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셨겠네요? 원장은 고개를 떨군 채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순간에 판단이 잘못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이것만으로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 전부 넘기세요. 그놈이 한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몽땅 다. 그 자료들 중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 드리죠. 원장은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였고 금고에서 진료 기록과 진단서 원본 그리고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까지 출력해 내놓았어요. 그중 일부는 남편에게 받은 녹취 파일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참, 그 여자요. 내 새엄마. 그 여자는 대체 뭐예요? 원장은 제 표정을 읽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상윤이 그놈이랑 그 여자는 그놈이 제 병원에서 일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랑 다단계 영업 같은 걸로 돈을 벌던 여자예요. 잠깐만요. 그럼 둘이 아예 처음부터 짠 거였다는 거예요? 아예 계획을 갖고 우리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둘이 다 짰던 겁니다. 그 여자가 환자 많은 한방병원 원장이 혼자 산다더라며 정보부터 다 수집해온 뒤 접근한 거죠. 그 여자는 그쪽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결혼했고 성윤이 놈은 당신에게 접근한 거고요. 그 엄청난 사실들을 알아버린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 집이란 공간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역겨워서 숨조차 쉬기 싫었거든요.
결국 근처 호텔방을 잡고 창문을 열어두고 조용히 침대에 앉았어요. 마치 전쟁터를 홀로 빠져나온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 담긴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방 안엔 조용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후에 직접 촬영했던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 침대 위에서 새엄마란 여자가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던 장면. 영상 속에서 남편의 두 다리는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둘은 영락없는 불륜남, 불륜녀 그 자체였죠. 그 다음은 병원 원장이 스스로 거짓 진단서를 썼다고 고백하던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타. 의사가 혹시 몰라 녹음해뒀다는 남편의 협박 통화 내용. 이거 하나만 해줘. 형,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었잖아. 나 진짜 이혼당하면 끝이야. 전신마비 판정 하나 내려주고 한두 달 있다가 괜찮아졌다고 해. 그럼 되잖아. 그리고 형도 나랑 엮인 일 있는 거 알지? 나도 말 못할 카드 있잖아.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걸? 그 모든 파일을 USB에 정리하고 다시 휴대폰으로 옮겨두고 혹시 몰라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알릴 차례였죠. 저는 병원에 다시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틀었고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침대 속 장면이 재생되자 아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상을 다 보기도 전에 아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런데 처음부터 노린 거라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분명히 뭔가 더 있다. 그렇게 아빠는 별말 없이 조사를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아빠의 직감이 적중했습니다. 너 말이 맞았다. 내 계좌에서도 이상한 정황이 나왔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아빠와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그 둘을 고소했어요. 그놈들은 제가 들이닥친 이후 어디론가 잠수를 타려던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제가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고 아빠 쪽에서도 신고를 넣자 둘은 도망치려다 공항 근처에서 체포됐죠. 다음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형사건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나 거짓말 수준이 아니에요. 계획적 사기, 업무 방해, 의사와의 공모에 따른 허위 진단서 작성, 그리고 혼인 빙자에 의한 재산 접근까지 다 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주세요.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실제로 거동이 가능하다는 증거 영상, 전신마비 진단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녹취 파일, 그리고 새엄마와의 불륜 현장을 담은 사진까지 전부 소장에 첨부했어요. 병원장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내게 자료를 넘겨준 입장이라 저는 우선 그를 직접 고소하진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 놈이 입을 열었고 의사가 협박당했던 사건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결국 그 의사도 조사를 받게 됐고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됐어요. 심지어 예전 의료사고로 무마됐던 사건도 파묘되어 보건복지부에 통보까지 들어갔고 병원은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됐죠.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립됐어요. 판사는 남편이 가짜 마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며 혼인을 유지하는 척 연기한 점, 새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점, 그리고 가짜 진단서를 통해 각종 보험급여까지 받아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큰 금액을 물어야 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역시 제가 단독 소유로 넘겨받게 됐습니다. 전 남편과 그 상간녀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법은 명백했고 증거는 넘쳐났고 그들이 거짓말을 할 틈조차 없었어요. 전 남편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급여를 수령한 혐의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혼인한 뒤 재산을 노린 혐의로 형사 고소됐어요.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놈은 전과자가 됐죠. 상간녀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더해 병원 내부 정보 유출 혐의, 그리고 아빠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과 관련해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걸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특히 혼인관계를 가장하고 접근해 가정 전체를 파탄낸 점이 중대하게 판단됐고 위자료는 법정 최고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정됐어요. 게다가 둘이 공모의 재산을 감추려 시도한 정황까지 소송 과정에서 다 드러나서 법원은 즉각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죠. 계좌 추적을 통해 그들이 숨겨놓은 자산까지 전부 드러나버렸고 제 손해배상액을 보장하기 위해 전부 묶였어요. 제 손에 들린 모든 증거는 법 앞에 섰고 그들이 짠 더러운 계획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재판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졸하고 추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손을 잡고 짜고 쳤던 두 놈이었지만 막상 법정에 서자 서로의 목을 조르듯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바빴죠. 법정 안에서조차 쌍욕만 안 했을 뿐이지 분위기는 거의 진흙탕이었어요. 모든 계획은 저 여자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전 그냥 상황에 휘말렸을 뿐이에요. 저는 끝까지 이혼도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 여자가 저한테 계속 사기치라고 시켰다고요. 뭐? 지금 이걸 내 탓으로 돌려? 누가 나한테 접근해서 돈 많은 집 딸이랑 결혼만 하면 된다면 부추겼는데? 헛소리하지 마. 당신이 시킨 거잖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이런 판이면 둘 다 인생 역전이라면 꼬드겼잖아. 됐어. 말 섞기 싫어. 너랑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몰라 진짜. 결국 둘 다 쌍방으로 책임을 미루다 끝내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고 법원은 각각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전 남편은 앞서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서 유예가 철회되며 실형을 살게 됐고 상간녀도 재산범죄 관련 형사처벌이 추가되며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죠. 그렇게 한때 서로 죽고 못 살던 두 불륜남 불륜녀는 결국 교도소 안에서도 따로 격리된 채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꼴 좋았죠 진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와 아빠는 조용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병원도 한때 일로 시끄러웠지만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해결되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도 아빠와 제가 서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챙기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엔 어색했던 대화들도 지금은 가끔씩 따뜻하게 웃으며 주고받게 됐죠. 내가 이제 더 나이 들면 네가 병원 맡아야지. 솔직히 지금도 너한테 많이 의지한다. 아빠, 아직은 제가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도 제가 병원을 꼭 잘 지킬게요. 더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병원 행정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일했어요. 병원 내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고 인사관리와 재무 파트까지 전부 제 손을 거치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끄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고 병원의 분위기나 효율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을 들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참 고되고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하루하루가
내가 내 두 발로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전 남편은 징역을 마치고 나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의료계는 물론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아무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돌려도 의료 사기 전과자란 꼬리표는 떼어낼 수 없었어요. 결국 누군가의 소개로 지방의 한 공장 야간조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조차도 오래 못 버텼다는 말도 있었고요. 지인들도 다 등을 돌렸고 친척들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초한 결과였죠. 한때 잠깐 새엄마였던 상간녀도 그 이상 참 볼만했어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으로 신용불량자 판정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자산은 거의 전부 압류당한 상태였어요. 한때 명품과 외제차, 고급 골프장과 와인을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던 그 여자가 지금은 어느 시골 외곽의 미용실에서 보조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화려했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남은 건 오직 빚과 상처뿐이었죠.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낸 지금 제겐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제는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져요. 한때는 그저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하나하나 감사하게 다가오고요. 비바람을 통과해 온 사람만이 아는 평온이라는 게 있다면 아마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아시겠죠? 겉으로 보이는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려.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돈과 욕망에 덧치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누군가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다면 그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듣기 쉬운 사연은 아니셨을 텐데 제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